무르익은 봄비처럼 아늑한 땅. 그곳에 찾아온 이 싱그러운 계절은 풍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의 넉넉한 품엔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아스라한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풍경들이 뿌리 깊은 전통으로 이어지고 고향처럼 포근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곳. 충청남도 홍성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바다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사롭습니다. 홍성 땅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천수만. 겨울부터 봄까지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흔히 새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홍성 사람들이 첫손에 꼽는 자랑거리입니다. 서해는 동해하고는 좀 다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는 탁 트인 맛이 있는데 서해는 좀 소박하고 아늑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바다와 갯벌과 철새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참 정겨운 것 같아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 천수만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천수만 한편에 위치한 이 작은 포구는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평생을 살아온 이성섭 씨 부부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배를 띄웁니다. 뭐 잡으러 나오신 거예요? 쭈꾸미 잡으러 왔어요. 쭈꾸미는 봄이 제철이에요. 봄 쭈꾸미 가을 낙지란 말 들어보셨죠? 5, 6월이 산란기인 쭈꾸미는 3월 중순부터 이맘때까지가 알이 꽉 차서 가장 맛있는데요. (30여 년) 동안 함께 바닷일을 해온 부부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작업 도구가 좀 독특합니다. 이거 소라 껍데기 아닌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알실라고. 알실 이제 들어가요.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고 이건 날이 추우니까 이 돌아다니다가 이 소라 껍질이 이제 여기 앉아서 그냥 딱 그 앉으면 저기 들어가면 아무 뭐 하자 없지. 쭈꾸미는. 그러니까 소라 껍데기가 쭈꾸미를 잡는 그물인 셈이네요. 참 신기한데요. 바다의 봄나물이라 불리는 쭈꾸미. 밧줄을 당기면 소라 껍데기마다 토실토실 살이 오른 쭈꾸미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야틀천 물수. 그 이름처럼 물이 깊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천수만은 쭈꾸미 서식의 천혜의 조건입니다. 물이 왔다 갔다 이제 여전 빠지고 막 썰물 밀밀 때가 막 바꿔는 저 안이는 그래서 이제 막 쭈꾸미도 그렇고 맛이 좋죠. 이 정도면 쭈꾸미 좋은 거예요. 상급이에요 이게. 본 쭈꾸미는 다리가 길고 검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조금 좀 크고 이 알이 있죠 알. 요즘에 알이 꽉 차 있어요. 이제 알이야.
요즘이 제철이라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더욱 일품이라는 주꾸미. 거친 파도를 견디고 바람을 벗삼아 살아가지만 이런 재미의 부부는 필요를 잊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돕고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온 지난 세월입니다. 부간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시장 판매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훨씬 힘들잖아. 그렇게 둘이 하는 거지.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트는 새들처럼 자연이 주는 만큼 거두고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들. 소박한 삶의 모습이 어머니처럼 포근한 홍성 바다를 닮았습니다. 바다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예로부터 내포의 중심이라 불린 홍성에는 또 다른 명물이 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광천새우젓이라는 게 이거예요? 서해안 섬배들이 여기로 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 새우젓만이 아닌 서해안에서 잡히는 모든 그 생선 종류, 연평도에서 조기배도 들어오고, 여기가 옹암포구라고 굉장히 큰 포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새우젓, 모든 그 생선들이 여기 들어와서 전국으로 유통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 옹암포구가. 새우를 가득 실은 어선이 수백 척씩 드나들고 풍어가를 부르던 시절, 광천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란 말도 있었다죠. 하지만 간척 사업으로 포구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마을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쇠락해 가던 마을을 부활시킨 것은 염장한 새우를 토굴에서 저장하는 독특한 보관법이었습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3대째 새우젓을 만들어 왔다는 이 집의 토굴은 길이가 엄청난데요. 나지막한 높이의 토굴이 마치 미로처럼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오, 들어오니까 서늘한데요? 네, 시원하죠. 예. 시원하죠. 여기가 1년 내내 한 14도 정도 유지하거든요. 지금 저기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꺾어졌지요. 예. 이게 냉이 안 빠져나가요. 꺾어놔가지고. 아. 이게 반드시 파버렸으면은 냉이 형성이 안 되지. 빠져나가지 바깥으로. 아, 여기 꺾이고 여기도 다 꺾이고. 예, 여기도 다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냉 자체가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광천 토굴은 온도는 물론 습도도 새우젓 보관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기가 막히네. 아, 이렇게 지금 이 다 물이 이렇게 네, 있어야 돼요. 아우, 익히 낀 이게 거가. 익히. 습도가 유지가 네. 돼야 온도가 뭐든지. 일정하게. 모든 사람이나 식물이나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 새우젓을 보관하는 토굴은 이 마을 전체에 40여 개나 되는데요. 그야말로 광천의 상징과도 같은 토굴 새우젓. 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걸까요? 금광이 있었어요. 여기에, 요 뒤에. 거기다가 옹기에다가 새우젓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봤거든요. 해서 한 4, 5개월 지나서 가서 이제 꺼내보니까 새우젓도 맛도 참 좋고 보관도 보관 상태도 좋고. 독특한 토굴 저장 방식은 광천 새우젓만의 저염 숙성을 가능하게 해 예. 은근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예. 어우, 짜긴 짠데 예. 구수한 맛이 나오네요. 예, 구수하고 뒤끝이 깨끗해져. 끝맛이. 예.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 문화인 젓갈. 그 정겨운 맛은 세월을 따라 더욱 깊어갑니다.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겐 도시와는 다른 삶의 시계가 존재합니다. 넘실거리던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모여 계세요. 바지락 팔아 가요. 바지락 캐러? 예, 겨울에는 새조개 같은 거. 새조개, 예, 새조개도 나고 굴 같은 거. 굴. 예, 손으로 이렇게 까서 판매도 하고. 바다가 그러면 우리 아주머님들한테는 완전 보물창고네. 예. 보물창고 참. 황금이에요. 하루 나가면은 일단 딱 배우니까 예금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 더 빠져요? 얼핏 보기엔 그저 진흙밭으로만 보이는 갯벌. 근데 무심히 걷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바지락들 보이시죠? 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사는 거예요? 오,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냥 담으면 돼. 뭐 팔 필요도 없어. 이거 다 바지락이야. 어머머, 세상에. 이야, 그냥 이렇게 주워 담으면 돼. 가져간 호미가 무색할 만큼 수북한 바지락들이 거지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주워 담았는데도 금세 한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가 이 유난히 바지락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뻘하고 네. 모래하고 이것이 자갈주동 끼어 있으면서 이게 혼합이 잘 돼 있잖아요. 이 땅이. 그러니까는 바지락이 잘 사나 봐요. 아, 이 바다도 토질이 있구만요. 예. 이 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요새가 제일 엮으를 다 이거. 아, 꽉 속이 꽉 찼다. 꽉 찼지.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갯벌 속에 숨어 있는 바지락을 찾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아무리 파도 헛손질인데 저와는 달리 아주머니들은 백발백중입니다. 바지락이 사람 눈 마냥에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앞만 봐도 안 보이는데. 앞만 봐도 안 보여. 무슨 눈을 뜨고 있어 얘들이. 구멍이 딱 이렇게 두 개가 나 있네. 요걸 파면 나온단 말이죠.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바지락도 혹시 초보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여기 있네. 신기하네. 한번 요령을 터득하니 일사천리입니다. 여기다. 두 개. 캐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바다는 자신이 품고 있는 보물을 무한정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바다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갯벌로 나갔던 것처럼 물이 다시 차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요. 풍성한 갯벌처럼 인심도 넉넉한 마을 분들의 고마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맛있겠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에 전이며 무침까지 말 그대로 진수성찬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선뜻 쉴 자리를 내주고 음식을 건네는 마음에 고향집에 온 것처럼 푸근해집니다. 기다려보자. 채무 연구 됐어. 한모들 이거 애기 낳을 때 삶아서 저 국물 우리 해독제고 좋아요 이거. 예. 미역국도 끓이고. 아유, 그럼 이걸 미역국. 내가 애를 낳아야 되나 그러면? 음식을 함께 나누고 마음엔 추억을 쌓으니 따뜻한 선물을 받은 듯 마음이 든든합니다. 충청남도 중서부에 자리 잡은 홍성은 바다와 산, 너른 들이 조화를 이룬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사실 이맘때의 자연이라면 어딘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만 실록이 빛과 향기를 더해가는 숲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드넓은 녹색의 정원에 1,5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곳은 지금 천지가 온통 화사한 봄빛입니다. 작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까지도 생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자연 속에서 눈부신 계절을 만납니다. 옷을 보니까 가슴이 펀덕펀덕거려요. 향기가 좋아요. 이 수목원은 놀랍게도 한 아버지가 무려 30년에 걸쳐 가꾼 것입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매일같이 손수나무를 손질하는 임진호 씨. 그의 시선이 수시로 향하는 곳은 아들 임형재 씨의 방입니다. 대학 시절 갑작스런 사고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된 아들. 누구보다 건강하던 아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그런 거다 싶어서 얘를 위해서는 무언가는 저간 지가 뭘 할 수 없으니까 아빠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도리다 싶어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참 만들어준 거죠. 그 사이 아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7년을 넘게 누워만 지내던 임형재 씨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살려준 것은 아버지의 헌신과 격려였습니다. 넌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 하나 빼놓고 듣고 말하고 먹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만 못하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수목원은 이렇게 아들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임형재 씨의 작품들은 여러 미술전에서 입상했는데요. 강인한 생명력과 삶의 의지가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작품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모진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봄이 있고 꽃은 또다시 피어나듯이 이 가족에게도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좌절과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일으킨 사랑이 봄날처럼 아름답습니다. 홍성의 북쪽 예산과의 경계에 위치한 용봉산. 해발 380여 미터에 불과해 용의 몸에 봉황의 머리를 의미한다는 용봉이란 이름이 좀 과분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등산로 초입만 해도 부담 없이 걷기 좋은 아늑한 산세, 말 그대로 꽃길. 하지만 그 안쪽 풍경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천연 요새처럼 가파르게 솟아있는 절벽과 귀한 괴석들이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손으로 빚은 듯 웅장한 봉우리들이 짙푸른 녹음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절견입니다. 그래서 용봉산을 두고 충청도의 금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보교와는 달리 막상 오르려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경사가 이래? 완전 돌산이야, 돌산.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는 바위산을 숨가쁘게 오르다 보니 정말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몸에 올라타기라도 한 것처럼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요. 재미있는 모양의 바위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위가 많아서 요목조목 물개바위도 여기 있고 예. 여기에 또 두꺼비 저기도 있고 거북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거든요. 돌이 워낙 네. 많으니까. 네. 이거 진짜로 개 머리 같은데요, 저기가? 네, 삽살개? 예, 그거 물개나 사자, 두꺼비와 같은 다양한 모습의 바위는 물론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 괴석들이 빚어내는 신비로운 풍광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시간도 잠시 쉬어갈 듯 아름다운 용봉산엔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곳도 많은데요. 고려의 명장 최영장군이 무술을 연마했다는 활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천지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최영장군은 드높은 기상을 길렀던 걸까요? 홍성은 고려시대 이후 충청 서북부 지역의 정치 행정뿐 아니라 불교 등의 문화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높이가 무려 4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석불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입체감이 있는 표현과 온화한 얼굴 모습이 당시 예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단지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용봉산. 정상이 가까워지니 왠지 모를 설렘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상입니다, 드디어.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요. 산 정상에 올라오니까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올라오면서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라고 할까요? 산 정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게 처음인데요. 이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지만 매 순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 그 생명력에 새삼 고마워집니다. 집 주변으로 소나무 숲이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고태. 이곳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성 조홍식 가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주 많이 뵀던 분 같으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수백 년 세월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 집에는 특히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야, 오, 아 저기 연못이 다 보이는구나. 네, 연못이 보입니다. 다락처럼 약간 높게 만든 누마루 형태로 집 앞 연못을 비롯해 주변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터전. 창문 아래 벽에는 천하태평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천하태평이라는 단어가 네. 저절로 와닿아요. 네. 예전에 이 집에 사시던 분들이 네. 얼마나 여유로웠는지 네. 그 삶의 풍경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일 좀 하고서 좀 쉬기도 그래요. 그러면 좀 여기서 자면은 전에는 평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상이 있었는데 평상 지금 좀 광에다 두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연의 멋과 풍류를 즐겼던 우리 조상들. 그 문화가 남아있는 이곳에 귀중한 책 한 권이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가 계신데 숙부인 전희 씨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음식 방문을 이제 그 기록에서 며느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수해주는 이야. 그런 것이죠. 부어찜이라고 하잖아요. 부어. 부어가 뭔지 모르잖아요. 붕어는 알겠는데 붕어. 네, 부어를 붕어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그 사이 종부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부분의 종가에는 종부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온 내림 음식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조리법이 문서로 남겨져 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접빈객의 법도와 가문의 손맛을 이어온 종가. 조상이 남긴 유산도 귀하게 지켜왔습니다. 밤소를 넣으면은 일반 그냥 찹쌀만 이렇게 부치는 것보다 훨씬 맛있죠. 또 영양가도 높고 책 음식 방문이라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밤소를 넣느니라 이렇게. 예. 보기만 해도 향긋한 화전에 밤소를 넣는다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붕어로 흔히 해먹는 붕어찜도 이 집만의 독특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붕어의 내장을 빼낸 자리에 만두소를 채워넣는 것입니다. 내장을 꺼집어내고 나면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좀 풍성하게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먹을 그 양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끓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양념이 우러나면서 이제 그 국물 맛도 더 구수하고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품은 깊은 맛. 종가 음식엔 이렇게 조상들의 지혜와 연륜도 깃들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해온다 해서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대대로 이어진 귀한 맛과 내 집을 찾은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씀씀이는 정말 가치 있는 전통이 아닐까요? 이 붕어찜이 저는 이 속이 지금 너무 궁금해요. 지금 소가 어떻게 되는지. 속이다. 이게 아까 그 만두소입니다. 이렇게 허치야지. 그래야 소가 나오지. 간이 다 배어가지고 진짜 두부하고 그 생선살이 이렇게
아주 가지고 예, 맛있을 테지.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맛있네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역국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고기를 넣든지 뭐 이렇게 뭘 조개를 넣든지 굴을 넣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고기를 넣죠.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칠대조 할아버지께서 그 운명을 하실 때에 유언으로 예. 그 동네 그 백성들도 그 어렵게 하는데 우리 집이라고 해서 고기를 넣어가서 먹을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을 해서 그 고기를 넣지 말고 국을 끓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대대로 제사 음식도 그렇고 이러한 그 일반 음식에도 고기를 잘 안 넣습니다. 한 집안의 역사가 담겨 있는 종가 음식. 이를 지킨다는 건 어쩌면 조상들의 삶의 기록을 이어서 써내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촉촉한 흙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오기 시작할 때면 농사꾼들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들어서서 이꾸자루 심을 보세 얼얼얼얼 상사리 얼얼얼얼 상사리. 안녕하세요. 흥겨운 농야와 함께 작업이 한창인 한 비닐하우스. 이 모판 작업하나 봐요.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논에 직접 벽실을 뿌렸지만 요즘은 이렇게 모판에 벽실을 뿌려 모를 키운 뒤 이것을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신나락을 파종해가지고 예.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여기다 쌓아놓고서 예. 그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배가 커가지고 이제 늘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놓으면은 대략적으로 20일 내지 25일 정도 되면은 앞으로 심는 거예요. 황금빛 모를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한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모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초록빛으로 변하게 된다니 참 신기하죠. 올라간다. 여보시여 동군님들 당신들여서 잘 심어보세 얼얼얼얼 상사리.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노동요가 잘 남아 있습니다. 어이기야 어이야 어이야 니여차 어이야 양배리는 어이야 빨리 가고 어이야 가운데는 어이야 뭉쳐지 봅시다 어이야 옆사람 봐가며 어이야 앞도 보고 어이야 온들가락에 어이야 우리 농군들 어이야 살도 맨다 어이야. 재밌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하니까 직접 일을 하면서도 소리를 해가며 소리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이제 참내 오면 참들 자시고서 참놀이 하기 위해서 이게 지게상의 놀이를 이거를 하고 또 이제 그 못 심는 소리. 못 심을 적에도 이제 심어가면서 소리를 하고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야 니여차 어이야 디여차 8대씩 내려가지고 8대씩 내려가지고 뒷동산에 어이야 고목남구는 어이야 날과 같이요. 우리 농경 문화의 전통과 옛삶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노래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내륙 깊숙이 바다가 휘어드는 형태로 서울을 잇는 해상교통이 발달했던 홍성 일대에는 예로부터 사대부들이 낙향에 터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황면 보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400년 이상 담양 전시 일가가 집송천을 이뤄왔는데요. 종가의 뒷마당에 늘어서 있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은 이 집안 여인네들이 첫손에 꼽는 보물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간장으로 담고 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장은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무르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장. 이 장을 빼놓고 우리 음식 문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하면서 제 몫을 다해온 옹기 역시도 그렇지요. 자연으로 이렇게 숨을 쉬니까 음식이 자연으로 발효가 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된장 같은 것도 그렇고 고추장도 담아서 플라스틱 통에 넣은 거하고 항아리에 넣어서 익은 거하고 맛이 전혀 달라요. 스스로 숨을 쉬며 제 속에 품은 것까지도 숨을 쉬게 하고 흙에서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그릇. 옹기는 어쩌면 우리 민초들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빼어나게 아름답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볼수록 정이 드는 누군가처럼 투박하지만 정겨운 멋을 지닌 옹기. 홍성에는 60여 년째 한 길을 걸어온 옹기장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토를 밟고 다져서 끈기 있는 차진 흙으로 만드는 것이 옹기 제작의 첫 단계. 다음엔 밑바닥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때 옹기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만들 옹기의 크기에 따라 밑바닥을 도려내고 나면 남은 조각을 올려 세우는데요. 도자기와는 만드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죠. 길게 빚은 흙반죽을 층층이 쌓아 몸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충청도 지역에서 옹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방춘웅 장인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발로 직접 물레를 돌려가며 일일이 손으로 빚어내야 하는 옹기.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방춘웅 장인에게도 쉬운 작업이 따로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함께 옹기를 만들고 있는 아들이 뭔가를 들고 옵니다. 바로 숯불인데요. 커다란 옹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내부를 건조시키며 천천히 빚어야 합니다. 큰 거는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만드는 밑에가 이게 이제 무게 때문에 밑에 조금이라도 주저앉으면 이 중심이 안 잡히면 뭔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살 굳혀가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이 옹기는 클수록 힘이 들어요. 현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오랜 전통들이 쉽게 사라지고 마는 시대. 가볍고 화려한 그릇들이 쏟아져 나와 전통 옹기가 외면당하고 옹기장이들도 하나둘 떠났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업을 잇겠다며 곁을 지키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는 든든합니다. 아버님 거 절 보면 항아리에 선이 있죠. 선이 중요한데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선이 잘 안 나오는데 아버님 하실 때는 선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걸 중점에 보는데 아직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싹 물가죽 대면은 그거 풀리는 거 감각을 할 수 있잖아. 너무 빨리. 집안 대대로 이어온 장인 정신은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체험으로 터득한 것들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둘도 없는 스승입니다. 넣으시면 돼요. 불만 많이 바르면 몸이 잘 안 풀려. 빚어낸 옹기에 유약인 잿물을 바르는 것은 옹기에 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옹기의 빛깔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완성품의 질도 고르지 않고 작업도 힘든 전통 방식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 방식이 쭉 뭔가 그 문화가 좀 대대로 뭔가 100년, 200년 그 해나가야만 되는데 이 현대화 하면은 이게 뭔가 옹기 전통 방식이라는 것은 좀 무서지지 않을까 그것이 저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빚은 옹기를 가마에서 구워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옹기를 가마에 앉힐 때는 정확하게 수평이 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1200도 이상의 고열에 굽기 때문에 도중에 찌그러져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옹기를 재우는 솜씨를 보면 옹기장이의 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안 새게 이렇게 틈없이 막아줘야 돼요. 입구는 물론 창구멍까지 모두 막고 나면 가마에 불을 지필 차례. 차가운 흙이 뜨거운 불의 힘을 빌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시간이 옹기장이에겐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이렇게 가운데로만 들어가잖아. 가심 불이 없고. 그러면 그릇이 한쪽이 적발이 더 달아야 옹기가 잘 익는데 지금 가운데로만 불이 몰리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가시에다가 넣어줘야 돼.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세월과 인내를 배웁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지금에도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아버지 옆에서 지금 배운 지도 한 10년이 넘어갔는데 아버지같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해야지. 아버지 있을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10대, 20대, 30대하고 이렇게 대리 연하게 생각해요. 오래오래 사셔야겠네. 그러니까 있을 때 열심히 배우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연과 함께 해온 조상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옹기. 그 뿌리 깊은 전통이 내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향기가 흐르는 홍성은 역사의 전환기마다 그 중심에 섰던 저항의 땅이자 충절의 고장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죠. 양반가에서 태어난 한용운은 방 두 칸의 이 초가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후에 불교에 귀의한 뒤 민족 대표 33명 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한용운은 우리 문학사상 가장 넓고 깊은 작품 세계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시인입니다. 꼿꼿한 성품과 굳은 지조로 평생 타협을 몰랐다는 만해 한용운. 예전에 그 마지막까지 사셨던 심우장이란 집을 지으실 때도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조선 총독부 반대 방향인 북향으로 집을 지었던 거, 그리고 독립운동하면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도 사식을 넣지 마라, 변호사 쓰지 마라, 보석 요청하지 마라, 뭐 그랬던 얘기들이 막상 이렇게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에 오니까 그런 인품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이를 보석 같은 예술혼으로 꽃피워낸 만해 한용운. 그의 삶은 후세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